예,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UN 산업개발기구 유니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경쟁 지수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19년까지 3위와 5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통계는 22년까지 통계입니다. 저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것은 중국은 10년 전에 이미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아일랜드와 대만의 무수한 추격전이 있고요. 일본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반등이 있습니다. 아마 23년, 24년 통계가 나오면 한국의 위치도 흔들렸을 거고 독일은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금 예측을 하고 정말 두려움을 갖고 통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님, 우리는 이제 추격자 위치도 아니라 오히려 추격당하는 위치에 있고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 들어서 비상한 각오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추락은 시간 문제라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여러 차례 국무회의, 여러 장관 회의들을 통해서 많은 대책을 발표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특단의 대책, 정말 비상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제조업의 일본식 추락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의견 말씀 주십시오. 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시면서 보여주신 저 그래프를 도표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또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말씀도 사실 많이 듣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제조업 경쟁력은 추월된 지 오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산업 전반에 있어서 정말 절박한 위기감을 특히 경영 현장에서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AI와 결합된 그런 제조 혁신,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절박감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아주 정말 처절한 대책들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요. 하나의 자료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이건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3년 제조업 수가 나와 있는데요. 22년 제조업 수에 비하면은 48,952개가 줄어서 9.1%가 줄었습니다. 10개의 제조업 기업 중에 1개가 사라졌다는 거죠. 2023년 1년 동안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 그 2023년 1년 동안에 IMF 위기도 없었고 금융위기도 없었고 코로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9.1%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재난 상황인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이 정부에서 빨리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2024년 작년도 통계가 올 9월 23일 며칠 안 남습니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또 참혹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 경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몸부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통계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원인을 찾아주시고 대책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정부의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협의해서 그야말로 백서를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장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그 말씀에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이보다 하루 앞서서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께서 신규 원자로 건설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자력 학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특히 산업계, 이 산업계의 서플라이 체인이 거의 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진위가 뭔지 극도로 민감하게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또 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속도와 관련돼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최근에 우리 산업용 전기 가격 요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킬로와트당 105원이었습니다. 산업용 전기가요. 근데 25년 4년 만에 182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73%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산업용 전기보다 1.5배가 비쌉니다. 지금 우리 제조업의 목을 누르는 것은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산업용 전기 요금이 중국보다 1.5배가 비싸고 4년 사이에 73%가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 산업용 전기 요금이 추가로 인상되지 않도록 억제하실 그런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하하실 그런 어떤 정책적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우선 먼저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이렇게 결합한다는, 배합한다는 에너지 믹스의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시대가 사실상 초전력 수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전력 공급 상황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그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은 있지만 그것을 현실화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그것은 이렇게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값싼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대선 중에 TV 토론이 3번 있었고 또 연설도 계셨고 지난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도 이게 에너지 믹스 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탈원전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좀 억울해 하시기도 하고 답답해 하시기도 하면서 강하게 반론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받은 그런 느낌이 총리님도 같이 느끼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에너지 믹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오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11차 정기본에 있는 대형 원전 2기하고 그다음에 SMR에 관해서는 지금 그대로 추진한다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11차 정기본은 그 계획이 확정될 때가 대선 이전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당에서 알고 있었고 이미 그때 그 통과에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것은 이후에 그 나올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선업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이 한때 고용 위기 산업 또는 산업 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부터해서 이 4대 보험 체납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조선업의 대부분이 부산, 경남, 울산에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업체도 대부분 불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5천만 원 이하의 체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탕감하는 그런 특별 탕감 제도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현장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보험료 완납 증명서 이런 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폐업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특별 탕감 이런 게 아주 극빈자들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처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반론으로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마 분명히 지금 의원님도 시범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이게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되면은 일종의 뭐 특혜 내지는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한번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바로 이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후에 안전장치를 만들면 되거든요. 뭐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면 되고, 만약에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면은 이걸 다시 징수하는 안전장치만 있으면 되니까.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도덕적 해이라는 측면과 함께 어떤 다른 형평성 시비가 없을지까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한번 다시 주시면 저희들이 예, 검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님님. 예,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9월 7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수도권 중심의 발표입니다. 지방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지방은 집값 하락 미분양이 심화가 지속되니 공급보다는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 요 한 줄이 지방에 대한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방을 보면은 뒤에 보완 조금 나왔습니다. 지방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이라든지 취득세를 좀 깎아준다든지 SO 산업을 땡기겠다, SOC 산업을 땡기겠다 하는 거 요거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그거는 없었는데요. 사실은 지방이라고 해서 이게 다 같지가 않습니다. 거점 도시가 있고 지방에도 역세권이 있고 청년이 있고 예비 부부가 있고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소멸 지역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다양함이 반영되는 지방의 정책, 주택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보완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총리님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하시지만은 총리님께서 이 지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완 대책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처럼. 근데 이번에는 그 코끼리 가운데 주로 수도권에 대한 공급 대책을 다룬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김윤덕 장관께서 저 대책을 내기 전에 그 전에 오히려 지방에서의 어떤 미분양 해소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민하셔서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제가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후에 계속 지금 주신 내용들을 담아 나갈 수 있는 지방에서의 대책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 대책을 보면은 수도권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모든 수요, 노동 수요든 자재 수요든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인력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이렇게 되면 또 지방은 또 공동화되면서 이 균형 발전에 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수도권을 안 챙길 수도 없는 거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지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조금만 더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예. 국토부 장관님. 예, 장관님. 네. 그림